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초과학연구원 블로그 기자단 일기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호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기자단 대표로 나는 어쩌다 기초과학의 시작을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조금 떨리기도 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의 자랑, 반짝반짝 별처럼 빛나는 분들을 만나 기초과학에 몸담으시게 된 뿌리 깊은 이야기들을 샅샅이 들어보는 나는 어쩌다 기초과학. 오늘 만나볼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다들 궁금하시죠? 그럼 우리 한번 직접 만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기초과학연구원의 리서치 솔루션 센터라는 곳인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시죠. IBS 리서치 솔루션 센터에서 연구하고 계시는 류범만 선임기술원님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리서치 솔루션 센터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사실 이름만 들어서는 이게 뭘 하는 데인지 잘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리서치 솔루션 센터에서 어떤 걸 하시는지 혹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리서치 솔루션 센터는 IBS 내에 있는 연구시설 그리고 연구 장비들에 관련된 모든 업무들을 도맡아서 이제 처리하고 있는 주무부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구축 금액이 높거나 활용 범위가 넓거나 혹은 사용 빈도가 아주 높은 공공성이 높은 장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비들을 구축하고 관리, 운영하는 업무들이 부서 업무의 주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리서치 솔루션 센터는 세 가지 정도의 섹션으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 이미징 분석 자원, 고성능 컴퓨팅 자원, 마지막으로 실험 동물 자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저는 이미징 분석 자원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크라이엠 과 관련된 연구시설과 장비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크라이오 EM,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 이게 몇 대 없는 거라고 들었는데 이 크라이오 EM이 어떤 건지 이걸로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크라이오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를 줄여가지고 부르는 줄임말인데 초전 전자 현미경 학이 될 수도 있고 초전 전자 현미경 기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단백질과 같은 생체 분자 그리고 세포와 같은 생물 시료들을 초저온으로 동결시킨 다음에 이 동결된 시료들을 투가 전자 현미경을 이용해가지고 이미징을 하고 이렇게 이미징된 데이터들을 고성능의 컴퓨터를 활용해가지고 3차원 지도를 완성을 하게 되죠. 특히 가장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는 단백질 같은 생체 분자의 경우에는 원자 모델을 하나씩 이 3차원 지도에 피팅을 함으로써 정밀한 생체 분자의 원자 구조를 정의하고 또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 역시 듣던 대로 굉장히 약간 성능도 좋고 할 수 있는 일도 굉장히 많은 중요한 장비 같은데요. 크라이오 EM을 이용해서 진행하셨던 연구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성과 같은 게 있으면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크라이엠이 이 구조 생물학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늦게 성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술이 원래 가지고 있던 분해능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기존에 사용되어 오던 그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와 같은 방법론에 비해서는 결과로서 얻어지는 구조의 분해능이 낮은 편이었죠. 2018년도를 전후해서 어떤 결과들이 쏟아졌냐면 그 아포페크틴이라는 표준 시료로 사용되는 단백질들이 있는데 2018년도 즈음에 분해능 수준이 0.2나노미터 보다 더 높은 분해능으로 레코드를 경신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구조 결정 기법들에 못지않은 훌륭한 분해능을 크라이엠에서도 보여줄 수 있다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그 결과를 보면서 이 분야의 미래가 되게 유망할 것이다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었죠. 근데 이렇게 지금까지 소개해주신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박사님이 기초과학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가 사실 조금 궁금해진 것 같아요. 박사님께서 혹시 어릴 때부터 과학을 좋아하셨나요?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어릴 때 과학 앨범이라는 되게 권수가 많은 전집을 사주셨었는데 그 전집을 정말 1권부터 끝권까지 마르고 닳도록 봤었던 것 같고 소설을 읽을 수 있는 나이 정도가 돼서도 주로 SF 소설 같은 것들 그런 소설들을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읽으셨던 내용 중에서
기억에 남는 내용? 아니면 조금 어린 시절의 박사님을 매료시켰던 그런 내용이 있는지 궁금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역시 개구리의 일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명 관련된 대학 전공들은 학부 1학년 실습 때 보통 개구리 해부 실습을 많이 하잖아요. 어릴 때 과학 앨범 책에서도 개구리의 일생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기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되게 긴 시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중간에 슬럼프라든가 어려운 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보통 그게 어떤 순간들이냐면 실험이 잘 안 될 때, 실험이 마냥 순탄하게만 흘러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넘어야 하는 허들이 한 번씩 이제 생기기 마련이고, 슬럼프를 극복을 하고자 할 때는 실험을 잠깐 보통 멈추고 좀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거나 지금까지 했던 거랑 좀 다른 류의 실험을 이제 해보는 방식을 저는 썼었죠. 원래 제 베이스는 생화학이었는데 크라이엠을 갑자기 시작하게 된 것도 그런 슬럼프 기간에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견하게 되고 재미가 있어서 몰두하게 된 것이죠. 크라이오 EM이라는 분야를 좀 어떤 계기로 접하게 되셨는지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한독 학예 연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이랑 독일이랑 교환학생처럼 이제 학생들을 익스체인지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퇴행성 뇌질환 관련된 단백질들 연구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걸 막 새로 회자되기 시작한 그 크라이엠이라는 기법을 한번 배워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라는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봤었죠. 그 프로그램이 사실 딱 10명만 선발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사실 큰 기대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운 좋게도 한독 학예 연수 프로그램의 수혜자로 선정이 됐었고, 미넨에 보면 이제 막스 플랑크 생화학부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크라이오 EM을 이제 배울 수 있게 됐죠. 너무 생소한 것이라서 되게 어렵다고는 느껴졌지만 어쨌든 이걸 가지고 앞으로 되게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 이게 점점 많이 이용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확신 같은 것도 들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박사과정 한 4년차 무렵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그 전까지 했던 거를 이제 다 접고 갑자기 크라이엠으로 전환하게 되는 큰 이제 계기점이 됐죠. 그럼 이 과정에서 어떻게 IBS라는 곳에 들어오게 되셨는지가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2019년 정도가 IBS에 입사한 해인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이제 단 한 대 크라이오EM 연구 인프라만 이제 존재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IBS에서 크라이오EM 관련 연구 인프라를 구축한다라는 걸 제가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걸 위해서 채용이 났고, 무엇보다도 구축의 규모가 당연히 한 대밖에 없었으니까 그게 최대의 규모죠. 일단 뭐 그 점이 이제 가장 마음에 들었었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가면은 그동안 못했던 실험들, 제 실험이 됐건 아니면 연구자분들의 실험이 됐건 이런 것들을 좀 마음껏 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일을 하면서 막 쾌감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그런 순간들이 몇 번 있었죠.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2018년도에 분해능 관련해서 레코드들이 경신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사실 그때까지 그 한국에서의 크라이오엠 상황은 장비가 한 대밖에 없었다 보니까 벤치마크류의 실험에 할애할 수 있는 실험 시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시간의 부족 때문인지 몰라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국내에서는 결과물의 분해능이 3옹스트롱을 넘어서는 결과들이 계속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재직하던 시절에 시간을 쪼개가지고 어떻게든 분해능을 3옹스트롱을 넘겨보겠다고 좀 노력을 하던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 안에서는 처음으로 3옹스트롱을 넘어서 한 2점 초반대 정도의 분해능을 기록한 결과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결과를 냈었던 게 저한테는 이 분야에서 계속 이걸 해나가야 되겠구나라는 자신감도 많이 주고 여러모로 이제 뜻깊은 기억에 많이 남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초과학을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기초과학으로부터 발견된 것들에서 다른 것들도 다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장의 가치는 이제 정확히는 값을 매기거나 모두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를테면 우리가 원석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기초과학은 매력적이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초과학을 좋아하고 또 기초과학에 꿈을 가진 그런 학생들에게 과학자로서의 자질을 어떤 걸 갖추면 좋을지 선배님으로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과학적인 어떤 이야기나 소재들에 대한 흥미가 남달리 좀 있어야 되겠죠. 재밌어 하는 사람이 잘 파고들고 또 잘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과학에 대한 흥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요새 MBTI가 유행하는데 T에 해당하는 분석적이고 약간 좀
객관적인 사고 능력, 조그만 것들도 많이 헤아리고 생각하려는 경향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과학에서 실험을 하고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하는 데는 조금 더 적성이나 자질이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류범한 선임기술원님께서 기초과학에 몸담게 되신 뜻깊고 속 깊은 이야기 들어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